교과서 140페이지에서 147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의 학습 목표는 첫 번째는 나폴레옹이 유럽에 미친 영향을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로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 하나, 그리고 사료 분석해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의 의미를 추론하는 것 하나입니다. 사료 분석하는 건 우리 저번에 했던 것처럼 학습지에서 확인하면 되고요.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이게 무엇인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핵심적인 건 나폴레옹이 유럽에 미친 영향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라는 것인데 요거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뜻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앞으로 이번 영상에서 계속 나오게 될 내용이니까 자유주의, 민족주의 내용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자유주의란 무엇이냐? 자유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바라는 겁니다.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바탕으로 의회정치 실현, 결국엔 뭘 원하는 거냐면 민주주의적 질서를 추구하는 사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전에 있었던 귀족 정치가 아니라 이제 민주주의적 질서, 결국에는 뭘 원하는 거냐면 노동자들이나 일반 시민들의 투표권, 참정권을 요구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한마디로 자유주의는 투표권, 참정권을 요구하는 그런 사상이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민족주의는 뭐냐면요. 민족은 우리가 익히 아는 그 민족이 맞습니다. 자, 다른 민족의 지배와 간섭에서 벗어나 민족을 중심으로 민족의 독립과 통일을 추구하는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독립과 통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게 될 국가들도 이 독립과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자유주의, 민족주의 두 가지 꼭 기억하고 영상을 봅시다. 자, 이제 교과서를 같이 볼게요. 첫 번째 교과서 지금 140페이지를 펼쳐보면 자유주의 운동의 확산이라고 하고 여기 첫 번째가 나폴레옹 시대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그러면 항상 하듯이 마인드맵을 그릴 때는 여기는 파란색부터 첫 번째, 두 번째, 하나, 둘, 셋, 넷 하고 넘어가면 넘어가네요. 자, 그러면 가지치기 4개 해놓고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해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 분석을 해볼까요? 나폴레옹 시대에서의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에서 각각 하는 얘기가 다를 겁니다. 자,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요. 자, 나폴레옹이라는 사람 우리 저번에 프랑스 혁명 마지막에서 봤습니다. 이 나폴레옹은요. 통령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저번 시간의 마지막이었는데 자, 이 이후에 혁명 전쟁을 잠시 중단하고 내정 개혁, 그러니까 프랑스 내부의 일을 좀 개혁해 나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나폴레옹 법전 같은 걸 만들면서 프랑스의 복잡한 사회를 좀 안정시키려고 했고요.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황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나폴레옹의 내정 개혁이었어요. 자, 나폴레옹은 내정 개혁했다라는 게 첫 번째 문단의 이야기고요. 자, 우리가 여기 학습 목표랑 관련된 건 결국 나폴레옹이 유럽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니까 이제부터가 좀 중요합니다. 자, 나폴레옹은요 유럽을 정복하는 전쟁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여러 지역들 유럽 대륙 대부분을 장악했지만 반면 영국과 러시아에게는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영국의 해군에게 패배하고요. 러시아를 쳐들어갔다가 너무 추운 기후 때문에 날씨 때문에 후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나폴레옹은 몰락하게 되고요. 이 나폴레옹은 한번 귀향을 갔다가 섬으로 귀향을 갔다가 탈출해요. 다시 돌아왔다가 또 전쟁에서 져가지고 또 귀향 가서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안타까운 최후를 받게 되죠. 자, 나폴레옹의 최후는 이랬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나폴레옹은 유럽을 정복했고 그래서 유럽 대륙 대부분을 장악했다 합니다. 자, 나폴레옹은 이제 유럽 정복 전쟁을 통해서 뭘 했냐면요. 프랑스 혁명의 이념, 어떤 거였냐면 자유주의, 프랑스 혁명의 자유주의 이념을 유럽 전역으로 널리 확산시킵니다. 그리고 독일이나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의 민족주의를 자극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나폴레옹의 영향은 첫 번째, 프랑스 혁명의 자유주의 이념을 유럽 전체에 전파시켰고 두 번째,
프랑스 혁명 이후에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학습지 뒷면에 사료학습에도 보겠지만 나폴레옹의 이탈리아 원정 당시 성명서를 봐도 여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자유입니다. 자, 이탈리아 너희 우리가 자유롭게 만들어줬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나폴레옹에 대한 평가도 갈립니다. 정복한 놈인가 혹은 자유를 전파한 사람인가 이렇게 평가도 갈리는데 한번 사료학습에서 한번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긴 간단합니다. 나폴레옹은 내정 개혁을 했고 황제 즉위했고 그리고 유럽을 정복했다. 실패했지만 결국 유럽의 정복 전쟁은 프랑스 혁명의 자유주의 이념을 유럽 전역으로 확산시켰고 독일과 이탈리아의 민족주의를 자극했다. 민족주의 다시 얘기하지만 이거 뭘 원하는 거다? 통일, 민족끼리 통일하자 혹은 우리 민족 독립하자라고 하는 게 민족주의였어요. 자, 밑에 빈 체제의 성립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빈 체제? 빈이 뭐지? 빈은요. 먼저 짚고 갑시다. 빈은요. 오스트리아 수도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수도인데요. 여기에서 회의를 열었어요. 어떤 회의였냐면 나폴레옹이 유럽 전체를 정벌하면서 뒤집어 놨잖아. 그 이후에 나폴레옹이 이렇게 막 정벌하면서 혼란스럽게 된 유럽을 어떻게 정리할까 가지고 논의했던 게 이 빈 회의였고요. 그래서 영국, 러시아, 그리고 오스트리아 등의 여러 나라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유럽의 영토와 정치적 상황을 어떻게 한다? 요게 중요해.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되돌린다라는 요 핵심 내용입니다. 요게. 자, 빈 체제는 결국에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되돌린다라고 해서 프랑스의 왕을 목을 자르고 왕을 없이 다녔던 이 공화주의를 다시 왕을 앉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프랑스 혁명 이전에 국경선을 다시 확정하기도 합니다. 여기 빈 체제의 균열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이 빈 체제는요, 그냥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프랑스 혁명으로부터 출발했던 자유주의 그리고 민족주의를 탄압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탄압한다고 되냐고. 탄압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꿈틀꿈틀 더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빈 체제도 결국에 나중에 무너져가게 되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되었죠. 자, 그러면 여기 정리하면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벌했고 그래서 민족주의와 자유주의가 퍼졌다. 그런데 빈 체제는 나폴레옹이 몰락한 이후에 나폴레옹 이전,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다시 돌리려고 한 거였고 민족주의와 자유주의를 탄압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자유주의 운동이 나타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 지금 프랑스 혁명, 나폴레옹이 유럽에 미친 영향으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잘 들어야 돼. 자,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건 자유주의입니다. 민족주의는 조금 이따 보고 지금 먼저는 자유주의부터 볼 건데, 자유주의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기억이 안 나면 다시 보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유주의는 결국 뭘 원한다? 자유와 평등. 그래서 뭘 원하는 거야? 참정권,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에서도 두 번의 혁명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었는지 다 함께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나폴레옹이 몰락한 이후에 프랑스에서는 빈 체제에 따라서 프랑스 혁명 이전의 상태로 돌리는 빈 체제에 따라서 다시 왕이 돌아왔네요. 샤르 10세가 즉위했고요. 이 샤르 10세는 전제 정치를 실시했대. 지 맘대로 하네요. 그래서 자유주의 운동을 탄압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프랑스 시민들은 다시 혁명을 일으켰대. 샤르 10세의 전제 정치 그리고 자유주의 운동 탄압 때문에 뭐가 일어났다? 7월 혁명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왕을 없앤 게 아니라 왕을 쫓겨냅니다. 그리고 루이 필리프라는 사람을 왕으로 앉히고 어떻게 했대? 입헌 군주제. 이건 우리 배웠다. 이거 선생님 설명하지 않을게요. 자, 7월 왕정. 그러니까 7월 혁명으로 이어서 나온 7월 왕정. 루이 필리프가 왕인 거죠. 자, 이 상황에서도 결국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소수의 부유한 시민들의 이익만 대변했대요. 특히 제일 중요한 거, 이 사람들만 투표할 수 있었습니다. 왕을 투표하는 게 아니라 의원을 투표한 국회의원 같은 걸 투표하는 건데 이때 중하층 시민들과 노동자들은 선거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요구하면서 혁명을 일으키게 되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대? 루이 필리프를 몰아내고 왕을 없앴습니다. 왕이 없고 주권을 여러 명이 나눠 갖고 있는 공화정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게 2월 혁명이었어요.
자, 자유주의 혁명 결국에 자유, 개인의 자유, 참정권 이런 걸 요구하면서 프랑스에서 두 번이나 또 이런 혁명이 벌어졌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이후에 선거를 실시했고 대통령을 뽑습니다. 대통령을 뽑았는데 이때 누가 뽑혔냐면 나폴레옹의 조카 루이 나폴레옹이 뽑혔어요. 그리고 또 이상하게 국민투표를 통해서 나폴레옹 3세가 황제에 즉위하게 됩니다. 이 나폴레옹, 대통령이었던 루이 나폴레옹이 나폴레옹 3세로 황제로 즉위하게 된 거였죠. 자, 이 2월 혁명 결과로 공화정이 수립되고 왕을 또 없애기도 하고 하면서 또 유럽 곳곳에 자유주의, 민족주의가 더 확산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오스트리아에서 혁명이 일어나서 이 빈체제를 이끌던 메테르니히가 쫓겨나서 빈체제는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자, 요게 프랑스의 자유주의 혁명이었어요. 자, 7월 혁명, 2월 혁명이 일어났고 왜 일어났는지, 결과가 어땠는지 각각 구분하면 됩니다. 자,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입니다. 영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벌어졌냐? 여기 아까 자유주의 계속 참정권 얘기하죠. 자, 참정권 여기서도 벌써 보면 선거법 얘기 나오죠.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졌대. 그런데 신흥 상공업자 그리고 중간계층까지 선거권이 확대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전부 확대된 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여전히 선거권을 보장받지 못한 누구? 하층 시민들과 또 누구? 노동자들. 얘네들이 야, 우리가 돈 없다고 이렇게 선거권을 안 주는 게 말이 되냐? 실제로 이때는 선거권의 기준을 재산으로 삼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으면 투표할 수 없었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민헌장이라는 걸 발표하고 선거권 확대를 위해서 시위를 벌입니다. 차티스트 운동이라 불러요. 차티스트 이름이 좀 어렵지만 차트, 그러니까 차트라고 하는 여러 표를 들고 투표했다, 운동을 벌였다라고 해서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인민헌장 발표하는 차티스트 운동을 통해서 선거권 확대를 요구하게 되었죠. 그래서 선거법 개정을 처음엔 잘 안 받아들였으나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노동자와 농민들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여기 활동 2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티스트 운동에서 인민헌장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요, 재산의 유무와 상관없이 21세 모든 남자의 선거권을 인정해라. 그리고 비밀투표해라. 비밀투표가 아니었어요. 이때는 하원 의원의 재산 자격,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선 재산이 있어야 됐고요. 그리고 돈을 받지 않았나 봐. 그래서 보수를 지급해라. 돈을 줘라. 월급을 줘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내용들을 하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평등한 재산 소유에 따르지 않고 재산 소유와 관계없이 평등한 참정권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선거법 개정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차티스트 운동 당시가 1838년이라면 이 사람들이 언제 이 하층 시민과 노동자들은 언제쯤 선거권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사료학습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유럽과 아메리카의 국민국가 건설 운동입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볼 게 민족주의를 보게 될 겁니다. 자,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도 역시나 가지치기를 3개 4개로 하면 되겠죠. 자, 여기 이미 먼저 가지치기를 해놓고 한번 영상을 봅시다. 자, 국민국가의 탄생입니다. 이 국민국가라는 게 선생님이 저번에 한번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설명할 때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면 국민국가란 뭐냐면 통일된 영토와 동일한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자, 우리는 같은 민족이야. 우리는 국민이야. 라고. 예를 들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지 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주권을 가지는 근대 국가입니다. 주권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의무도 수행하고 권리도 갖는 이런 주권입니다. 예를 들면 세금을 납부하고 군대에 가는 병역의 의무를 지기도 하고요. 납세 그리고 교육 이런 의무들을 수행하는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근대 국가 체제가 탄생하게 되었죠. 자, 이런 국민국가의 예시를 보면요. 여기는 예시가 될 거야. 영국은요, 우리 배웠던 혁명 이후에 입헌정치, 입헌군주제가 실시되었고요.
미국과 프랑스는 미국은 공화정 체제 대통령을 뽑았고요. 프랑스도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지금 계속 뭔가 공화정이 되었다가 입헌군주제가 되었다가 다시 제정 황제가 등장했다가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엔 공화정 체제가 수립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의 여러 국가들도 국민국가로서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이때 결국 또 독립 혹은 통일이라고 하는 여기는 뭐야? 결국 민족주의적인 운동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국민국가가 탄생하기 위해서 먼저 국민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같은 국가라고 하는 인식체계 안에서 벌어질 수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통일과 독립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나라를 볼 겁니다. 먼저 통일을 지향했던, 통일을 하고 싶었던 이탈리아와 독일을 볼 건데요. 자, 이탈리아 봅시다. 이탈리아 먼저 볼게요. 이탈리아. 자, 이 문단이 두 개 있죠.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이탈리아의 통일 내용, 두 번째 문단에서는 독일의 통일 내용을 보는 겁니다. 자, 이탈리아, 독일 봅시다. 이탈리아에서 통일을 주도한 것은 사르데냐 왕국이었대요. 자, 사르데냐 왕국, 이 사람 기억합시다. 가보우르라는 사람. 이 사람은 뭐 열심히 산업과 군대를 육성하고 프랑스의 지원을 받아서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벌여서 이탈리아의 중부와 북부를 통합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도 기억합시다. 가리발디라는 사람. 자, 그래서 카보르는 이탈리아의 북부와 중부 정도, 가리발디는 남부를 이렇게 점령하면서 통일된 이탈리아 왕국을 탄생시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독일을 봅시다. 독일에서는 뭐 관세 동맹이 맺어져서 경제적 통일이 먼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자, 뭐 이것보다도 중요한 건 비스마르크입니다. 이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프로이센의 외무장관 재상이었어요. 이 사람이 무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철혈 정책을 내세웠대요. 철혈 정책. 철혈은 철이죠. 강철과 그리고 피를 통해서 통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건데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철과 피, 전쟁하겠다는 거죠. 이 당시에 독일의 통일을 방해했던 세력이 어디였냐면 오스트리아, 그리고 또 옆에 있었던 프랑스였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를 전쟁으로 극복해내면서 결국 통일 제국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비스마르크가 철혈 정책을 내세워서 군사력을 키우고 그걸 바탕으로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를 공격해 이겨내고 독일 제국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죠. 여기 있는 요 지역이 독일 지역이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비스마르크가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철과 피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철혈 정책으로 독일 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탈리아와 독일의 통일이었고요. 민족주의 한 예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통일 말고 독립 혹은 발전되는 국가들을 볼게요. 미국을 다시 보겠습니다. 미국도 국민국가가 되기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했는데 그게 지금 되지 않았어. 뭐 때문이었냐면 노예가 있었죠. 흑인 노예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좀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발전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요 내용 이후에, 그러나 당시 미국에서는 경제구조 차이로 인해서 북부와 남부의 대립이 심각했대요. 특히 뭐 때문에? 노예제 때문에. 자, 북부와 남부의 대립. 북부와 남부는 자, 여기 지도에서 딱 반으로 그어볼까요? 딱 반으로 긋고 여기 남부, 여기 북부라고 보면 돼요. 자, 뭐 때문에? 노예제 때문에. 자, 상공업, 그러니까 장사와 공장 제도가 발전했던 북부에서는요, 뭐가 필요해? 노예가 필요하잖아요. 노동자가 필요해요. 자, 노동자가 필요했던 북부에서는 노예제에 반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노예 노동력을 이용한 여기 있는 남부는요, 노예 노동력을 이용한 대농장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노예제에 찬성하게 되었죠. 자, 남부는 지금 농업이 발달하고요. 특히 목화, 면화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여기 북부는요, 공장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노동자가 필요해. 자, 여기는 노예가 필요해.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노예제에 대한 갈등이 많았었는데 링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사람 우리 안다, 그쵸? 이거는 사실 위인전, 이 링컨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처음 들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링컨은 노예제 확대에 반대했다라고 하고요. 뭐 이런저런 얘기 많지만 결국 링컨이 했던 건 뭐냐면 노예 해방을 시킵니다. 자, 남북 전쟁이 벌어지는 과정 속에서 남부군이 북부군을 이제 이겨내고 좀 힘들어지니까 이런 흑인들도 군대에 참여해서 함께 북부군을 위해서 전쟁을 벌여라라고 하면서 여기 있죠. 흑인에게 참전할 것을 권하는 링컨의 풍자화라고 돼 있고 남북 전쟁에 참전한 흑인 병사들, 흑인들은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이렇게 남북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북부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을 수습하고 국민을 단합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고 하죠. 자, 요런 게 이제 고작 얼마 안 됐죠. 1861년부터 1864년까지의 일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인 거야. 그쵸? 얼마 안 됐어요. 요런 일들이 벌어진 게. 자, 미국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국민국가 완성을 위해서 이런 노예 해방을 했다라는 점 한번 알아두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라틴 아메리카라고 하면요, 신항로 개척 이후에 이제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 주로 점령했던 지역들이 라틴 아메리카가 되고요. 지역으로 따지면은 멕시코, 미국 아래 붙어 있었던 이 지역을 라틴 아메리카라고 부릅니다. 이 지역은 예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에스파냐, 스페인 혹은 포르투갈의 이런 식민지였는데 이때 19세기 초에 나폴레옹 때문에 유럽이 혼란스러워 유럽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 이때다 하고 독립을 하고자 했고요. 그리고 영국도 지원을 하게 되고요. 영국도 지원을 하고 또 중요한 거 미국에선 이 당시에 대통령이 멀로 대통령이었는데 멀로 대통령이 자 우리는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미국의 유럽의 간섭 배제한다. 야 유럽 신경 꺼. 우리 아메리카 대륙은 우리끼리 할게 하는 멀로주의를 발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 국가들이 독립을 이루었는데 이 사람 한번 기억해 둘까요? 볼리바르, 시몬 볼리바르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이런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의 대표적인 인물이 됩니다. 알다시피 이 이제 라틴 아메리카 이 지역은요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은 지금까지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어쨌든 라틴 아메리카가 에스파냐와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하게 되었던 건 이때였습니다. 이유는 나폴레옹 전쟁 때문에 힘든 유럽의 혼란한 상황 그리고 멀로주의라고 하는 미국의 간섭하지 마라고 하는 이런 발표 때문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영상 여기까지고요. 우리 내용 한번 확인한 다음에 저기 마인드맵 그려보고 퀴즈 한번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사료학습에서 여기 있는 내용들 우리가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서 나폴레옹 그리고 차티스 운동 그리고 비스마르크의 철혈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꼭 한번 풀고 다 풀면 나와서 피드백을 받아보길 바랍니다.